예. 자, 그럼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보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반도체 미세 공정이란 반도체 미세 공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는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 그러니까 전기 회로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때 미세 공정이란 이 전기 회로의 선폭을 아주 작게, 그러니까 가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얘기죠. 즉 5나노미터라고 하면 반도체 5억 분의 1m 정도로 가는 전기 회로를 생길 정도로 정밀한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째서 왜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동그란 판을 웨이퍼라 하는데, 이 웨이퍼라는 판 위에 반도체를 제작 후 각각 분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하나의 웨이퍼에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더 세밀하게 회로를 새기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남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그 남는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트랜지스터란 이제 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이제 컴퓨터 언어나 다른 전자회로 공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다 알고 있듯이 컴퓨터의 전기 신호는 0 또는 1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때 트랜지스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0과 1에 대한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사람의 손가락은 10개로 우리는 10개의 숫자를 손가락을 펴서 하나하나씩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가 넘는 수를 손가락으로 계산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여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나 반도체의 성능과 속도가 또한 정확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도체 미세 공정의 제일 작은 단위는 현재 5나노미터인데, 이 5나노미터 반도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는 대략 160억 개 정도가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공정 미세화의 현황과 앞으로 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정 미세화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여러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은 이런 공정 미세화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 지금까지 제일 발전된 공정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5나노미터, 즉 5억 분의 1m 정도의 크기로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수많은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생산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반도체를 생산할 때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EUV라고 불린 것을 쏘아주는 기계가 필요한데, 현재 이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 많은 기업이나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생산 장비 부족에 많은 회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삼성 역시 이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우리 고전 물리학에서는 만약에 어떤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에 물체를 굴리게 된다면 그 길을 따라 쭉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원리인데요. 그러나 미세공정으로 만들어진 회로에서는 전자가 회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자역학 때문이죠. 양자 단위의 매우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물체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점점 더 매우 작고 미세한 공정이 이루어지자 회로가 이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회로 안을 떠도는 전자 역시 이런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회로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할 때 전산 오류가 나거나 어쩌면 정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을 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자, 다음 누가 해볼래요? 선수가 저요.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무선 정보통신의 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무선 정보통신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주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스마트폰은 문자나 동영상 수신 그리고 전화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선 통신의 발견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문화원 공간에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인류를 삶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지구의 전체적인 문화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과 통신 사업의 시발점이 전파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통신 수단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파동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마음껏 흩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인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간상에 흘려보낸 전파가 어떻게 특정한 대상에게 전달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품 중에 콜이라는 것과 축전기라고 불리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일정한 크기로 전류가 흐르는 직류에서는 평범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진동에 의해 에너지가 흐르는 교류에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 주변에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만약 전류가 특정한 주기로 출렁거린다면 코일 내부에 발생되었던 자기장의 크기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서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받습니다. 이를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나 출렁임이 빠를수록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진다는 소리죠. 다음 축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축전기는 전류가 흐르면 양 극판에 전자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여기서 출렁이는 전류가 공급이 되면 기존에 쌓여있던 전하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나 출렁임이 느릴수록 전하량이 많아지면서 방해 공작이 커집니다. 이처럼 코일과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 동시에 존재할 때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에 의해 전자기 진동이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는 순간 두 리액턴스의 방해 공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명 진동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코일과 축전기가 작용하여 특정한 주파수를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를 받는데 이것을 공진 회로 또는 RLC 회로라고 부릅니다. 공진 회로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파수에 담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게 하는 도구가 바로 안테나이며 안테나로 필요한 특정 전파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수단의 기본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의 원리와 발전 방향에 대해 준비한 황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파하기 앞서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해 설명을 잠시 하자면 선이 없는 전기 에너지의 전송을 말하는 것인데 대충 휴대폰 충전을 할 때 충전기가 이제 있으면 그 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환이가 처음에 보여줬던 무선 전력 할 때 그거랑 똑같고요. 이거는 무선 전력 전송은 시변적인 증기장, 자기장, 전자기장을 사용하고 무선 전송은 무선 상호 연결을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기 장치로의 전원을 공급하는 데 이용합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자기 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방파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유도 방식은 두 코일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고
아까 코일에 대해서는 지환 씨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아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공명 방식은 공명 진동수가 같은 두 코일 사이에 공명을 이용해서 전력을 전송하는 것. 전자기파 방식은 전자기파를 안테나를 통해 직접 송수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자기유도 방식에 사용되는 코일과 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삼성의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제 자기유도 방식에 대해 좀 설명을 하자면 자기유도 방식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이미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무려 2012년부터 휴대전화에도 탑재된 기술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같은 기기들을 음악 충전할 때 이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변압기에서 전력을 송신하듯이 가까이 붙어있는 두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력을 전달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송신하는 기기에 있는 코일에서 수백 킬로헤르츠의 주파수로 변하는 전류를 보내면 이에 따라 생기는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기기의 코일에서 전압이 유도되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전력을 송신하는 기기와 전력을 수신하는 기기가 서로 붙어있을 때는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전력 손실이 적고 이론상으로는 두 코일이 가까이 있을 때 최대 약 85%의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유도 방식에서는 두 코일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력선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효율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방식은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기가 매우 가까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리에서 효율이 높고 인체 건강에 대한 문제가 검증되어 현재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개의 코일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애플 등에서 만드는 모바일 기기나 일부 전기 자동차 등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공명 무선 충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앞에서 본 자기유도 방식은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충전의 효율이 매우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세워나가는 전력을 줄이고 먼 거리에서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명을 이용하면 꽤 먼 거리에 있더라도 공명 진동수와 같은 물체끼리는 서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공명 방식에서는 공명 진동수와 같은 두 코일 간의 자기장 공명을 이용해서 꽤 먼 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냅니다. 실제로 1m 거리에서도 60%가 넘는 준수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런 자기공명 무선 충전은 아직 여러 문제로 인해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지만 자기공명 무선 충전이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용화된다면 먼 거리에서 전기차나 모바일 기기 등을 동시에 여러 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서 그 실용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은 전자기파 방식입니다. 전자기파 방사 방식은 마이크로파와 같은 전자기파를 보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 거리라도 에너지를 바로 보낼 수 있고 빛을 강하게 보내면 고출력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멀리 있는 비행체나 무선 송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500m 거리고 10kW의 전력을 보내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현재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이나 먼 거리로의 무선 충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앞의 두 방법에 비하면 효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실제 고출력 전자기파 방사 방식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일단 선을 없애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을 줍니다. 기존에는 선을 통해 전기를 보내야 해서 선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문제였는데 선이 없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이 없으면 감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선 전력 전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할 건데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자기유도 방식은 가장 상용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자기공명이나 전자기파 방사 같은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원거리에서 한 기기에서 여러 기기로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력 전송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처럼 방 안에 무선 전력 송신기를 두면 방에서 각각의 충전기 없이도 많은 기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짝짝짝. 오케이.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시작, 우리들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이젠 과학을 넘어서 예술의 영역까지 스며들고 우리 삶 곳곳에 퍼진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 자체이고 이제
하나의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프라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핸드폰 등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컴퓨터는 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의 원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태동하던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튜링 머신이라는 아이디어가 과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 원리를 토대로 컴퓨터가 발명됐습니다. 문제는 저장 장치, 진공관의 공간 차지와 높은 비용. 이때는 컴퓨터에게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밖에서 손으로 직접 떠먹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결국 1948년에 이름은 베이비지만 전혀 베이비스럽지 않은 맨체스터 베이비 컴퓨터라는 컴퓨터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전자식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여러 컴퓨터 언어들이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아폴로 미션이나 군사용에서 광범위로 쓰여서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IT 회사들의 현재 IT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전쟁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워줍니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입력한 정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인터페이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이 실생활에 스며든 소프트웨어 기술은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더 원하는 우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 전기전자 산업 등의 첨단 산업을 이끌 것이고 그 성패는 곧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